구독자 여러분들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보통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하시나요? 염치가 없는 사람 아니면 배신을 때린 사람들에게 쓰실까요? 저는 정말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 말고는 어떤 다른 말을 붙여도 소용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게도 저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믿었고 제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 청춘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시간에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다시 돌아가 그 인간을 그렇게 믿어주고 응원해주지 않을 거랍니다. 답답한 세월을 무려 수년간 보낸 뒤 결국에는 배은망덕한 그놈이 절 망가뜨려 버렸고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자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 버리려고 정말 큰 노력을 했지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답답했던 제 인생 그리고 시원한 복수 이야기까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그 배은망덕한 예비신랑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고시원촌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뭐 뻔하디 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때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예비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는데 김밥을 말다 보니까 여러 고시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김밥을 마느라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 몇 수였는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예비신랑은 뽀송뽀송한 얼굴로 공부하는 걸 보니 뭐 고시촌에 들어온 지 끽해봐야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도 공부를 하는구나. 하루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김밥집 김밥 먹고 시험에 붙었다는 소문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밥집 사장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친정 엄마였거든요. 예비신랑은 매일같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김밥 딱 한 줄만 시켜놓고 대부분 공부를 하면서 김밥을 주워 먹거나 포장을 해서 고시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매일같이 1,500원짜리 기본 김밥 한 줄만 먹을까 싶었죠. 사실 남자들이 김밥 한 줄로 배가 찰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김밥 한 줄만 먹는 걸 보면서 돈이 없어도 정말 없구나 싶었어요. 하루는 그 인간이 그냥 짠하게만 느껴져서 일반 김밥을 주문한 예비신랑에게 참치김밥을 만들어서 내줬습니다. 저기요, 김밥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전 일반 김밥을 시켰는데 참치김밥이 나왔어요. 참치김밥은 더 비싸서. 제가 주문을 잘못 받았나 봐요. 그냥 일반 김밥 가격에 드릴 테니까 참치김밥 드세요. 제 실수니까 돈 더 안 받을게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김밥 한 줄 먹고 가는 게 불쌍해 보여서 참치김밥을 줬더니 혹시라도 돈을 더 달라고 할까봐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일부러 더 잘해주려고 괜히 기웃기웃거렸죠. 우동 국물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주문했다가 취소한 음식이라고 거짓말도 치면서요. 가끔 주방에 친정엄마가 없을 때 김치볶음밥도 만들어서 주고 김밥도 2줄씩 챙겨주고 하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해줬죠. 공부라는 게 원래 밥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법이니까 괜히 옆에서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미 예비신랑에게 관심이 가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예비신랑은 그저 제 호의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시는데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마음만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부담이 되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챙겨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음식들 주문 실수 받은 거랑 배달 나가려다가 취소된 음식이라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다고 하던데. 저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그쪽이 손해본 건 없지 않냐?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일축을 했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마냥 밝다고만은 할 수 없는 놈이긴 했지만 제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도 마음을 결국 숨기지 못하고 예비신랑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었죠. 예비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이 딱 지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은 아니었죠. 1년이면 오래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수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26살이라는 나이였고 이제 막 1년 공부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30이 넘어서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으면 조금 걱정스러웠을지 몰라도 아직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초년생이라 하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매일같이 김밥집에 찾아와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우고 가는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말렸습니다. 얘, 너 지금 정신 나간 거니? 공무원도 아니고 고작 고시생을 만나서 연애를 하겠다고?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 그냥 적당히 회사 다니는 남자랑 연애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고시생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데. 몇 년 뒤에 갑자기 공부라도 때려친다고 하면 뭐 먹고 살 거야? 너 평생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 거야? 엄마,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 좀 봐. 1년 만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10년이 넘게 주구장창 책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만에 떡하니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뭘 그래. 그리고 이 동네를 둘러봐봐. 솔직히 저 사람만큼 괜찮게 생긴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만 하면 1, 2년 안에는 무조건 공무원 떡하니 될 거야. 너 그거 다 착각이다. 인물이 밥 먹여주니 10년을 공부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아이고 내 딸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저는 옆에서 열심히 만류하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비신랑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한들 그게 말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저 요술 주문처럼 희한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뒤로 열심히 예비신랑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서포트를 했어요. 1, 2년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공무원 시험은 어느덧 4년 차가 되었습니다. 4년 차 시험에 실패했을 때엔 저희 친정집에서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뒷바라지를 하고 선자리에 나가라고 강요를 하셨어요. 하지만 4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한 남자친구가 떡하니 있는데 제가 무슨 양심을 팔아서 선자리에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어요.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늘 처음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예비신랑이 시험에 합격하기만을 바랐지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지하게 답답해 하시면서 제게 매번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때는 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했을까요? 봐, 벌써 4년이나 뒷바라지에 가며 공부를 시켰는데도 아예 아직도 1차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놈 간상이 딱 공부머리 없는 놈인데 할 거 없어서 책이나 붙잡고 있는 한량이라니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네 인생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고시촌 특성상 김밥 장사는 꽤 잘 되었기 때문에 친정집에 돈이 뭐 엄청나게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데 아니 너까지 왜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도 평생 이 엄마처럼 김밥이나 말면서 살고 싶어? 번듯하게 취직까지 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허튼데 돈을 쏟아붓냐 이거야 이 모지라. 네 남자친구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는 동안 네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 사람 엄마야 먹여 살리게. 그냥 가끔 가다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하는 거지. 다른 고시생들 여자친구들도 다 이래. 뭘 다 그래 이거사. 공부한다는 놈이 연애질하고 있는 것만 봐도 떡잎부터 상해버린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너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야? 지 공부하는 동안 그 수발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편하니까 너 만나는 거라고? 그냥 너네 회사 사람 하나 골라다가 연애를 하라고 좀. 자꾸만 잔소리를 하면서 헤어지라는 말만 하고 예비 신랑의 깊은 내면은 보려고 하지 않는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했죠. 저는 이미 예비 신랑이 4년차 고시생이 되었을 때 3년차 직장인이었고 나름 괜찮은 첫 직장을 만나서 잘 배우며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도 꽤 괜찮았으니 친정엄마가 보시기엔 다른 사람 만나서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이뤘으면 하셨던 거죠. 예비 신랑이 공부 중이었으니 언제까지 기약 없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고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많이 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제 걱정을 하셨고 분에 못 이겨서 헤어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제가 뭐 친정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공부를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1차 시험 하나 제대로 붙지 못하는 예비 신랑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정엄마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공짜로 김밥 한 줄 얻어먹고 가는 게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성과는 하나도 없다 보니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만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같은 시험을 5년째 1차에서 낙방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거 아닌가요? 점점 예비 신랑을 의심하게 되고 못 믿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저와 친정엄마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는지 예비 신랑네 집에서도 지원을 글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원래부터 공부머리가 있는 놈도 아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정신을 차린 줄 알고 좋아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5년이나 성과 하나 없이 시험에 줄줄이 낙방만 하고 있으니 예비 시댁에서도 당연히 지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랍니다. 고시촌 비용에다가 매번 밥도 사 먹어야 하지, 강의 비용 내야 하지, 교재비까지 따로 받아 챙기지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그 돈을 예비시댁에서 5년이나 퍼붓고 있었는데 뭐 하나 해놓은 게 없으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예비시댁에서도 딱 잘라서 예비신랑에게 지원 못 해주겠다 선포를 하신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돈 안 준다고 하는데 아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싶어. 내가 항상 시험 때마다 실수를 저질러서 나도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견디기 힘들어. 오랜 시간 공부만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취직을 하겠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뒤처진 기분이야.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나 너무 두려워. 예비 신랑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앞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만 쏟아냈어요. 저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했지만 그래도 슬쩍 공부를 그만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예비 신랑을 설득했죠. 그런데 이놈이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났길래 예비시댁에서 지원을 뚝 끊어버렸는데도 저렇게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사나 궁금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동안 몰래 쌓아둔 비상금이라도 있나 보다 했던 거죠. 고시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또 불쌍한 마음에 도와줬다가는 예비 신랑이 공부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마냥 방관했어요. 솔직히 5년이나 연애를 했는데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신랑이 취직이라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사만 간간히 내비쳤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아무 지원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아, 저렇게나 공부에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는데 예비 시댁에서도 지원을 끊어버렸으니 제가 지원을 해서라도 합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저한테 미쳤냐고 등짝을 때리며 말리셨지만요. 아유, 돈 모아서 결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몇 년 동안 시험 한 번 합격하지 못한 모질이한테 돈을 쏟아붓겠다는 거야, 진짜.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이 모양까지 왔으면 차라리 빨리 합격을 시켜서 공무원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빠르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먼저 고시촌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창문도 없을 뿐더러 취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예비 신랑이 공부를 한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집을 얻어주었어요. 싸구려 빌라이긴 했지만 투룸을 얻어서 하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 같은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예비 신랑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항상 넉넉하게 밥과 반찬도 준비를 해두었고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니까 결국 친정에서도 두 손 두 발 들고는 응원을 해주시게 되었죠. 무슨 일이 생겨도 제가 예비 신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차라리 공부 뒷바라지 하는 걸 도와주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친정엄마는 반찬을 대신 만들어주시면서 예비 신랑이 먹을 밥을 준비해 주셨고요. 저는 예비 신랑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빌라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죠. 제 돈으로 얻은 제 집이긴 했지만 정말 예비 신랑의 모든 일정에 맞춰서 하루를 보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예민해지는 예비 신랑을 달래느라 발걸음 소리마저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 차에 본 시험도 모조리 낙방을 했어요. 7년 차가 되었을 때는 결국 친정집에서 나서서 국까지 하셨다니까요. 고시촌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결국 고시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겠어요? 상인들이 예비 신랑이 7년 차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걸 보고 다들 한 소리씩 하신 거죠. 주희 엄마, 그 예비 사위놈이라는 애 말이야. 7년이나 낙방을 했다는 건 마가씨인 거라니까. 어느 누가 공무원 시험을 그리 오래 준비해. 고시촌에서 유명한 무당 하나 있어. 그 무당한테 가서 굿이나 한번 해. 그 진짜 신통방통하다니까. 결국 친정엄마는 찝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구판까지 벌이셨지요. 저와 예비신랑은 그 구판에 참석해서 합격 기원을 위해 기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7년차 시험도 당연히 낙방했고요. 저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 한 푼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바보같이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에 매진을 했죠.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한심하다 했지만 그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진심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예비 신랑도 알아줄 테고 떡하니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며 저와 함께 오순도순 애 낳고 잘 살 거라 믿었지요. 예비 시댁에서도 제 노력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주셨고 저를 예비 며느리로 인정까지 해주셨어요.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나서서 모든 지원을 다 해줬으니까요. 거기다가 얼마나 잘 먹였는지 살까지 포동포동하게 올랐죠. 예비시댁에서는 남편의 좋아진 얼굴을 보고 어찌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했어요. 당연히 저를 며느리 취급을 하셨고 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시댁의 일정에 불려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인정을 받았다는 그 허울에 속아 행복해했죠. 예비 신랑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기다리며 8년 차, 제 나이 34살이 되었습니다. 8년 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쉴 수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물론 그렇다고 시험을 전부 포기하고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비 신랑이 시험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 한다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준비를 도와줄 의향이 충분히 있었어요.
이러다가 마흔이 넘어서까지 시험 공부만 하고 저는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일생을 무려 8년이나 갈아 넣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놓고 저의 손까지 놔버리면 전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우, 제가 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도 참으로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놈의 정이 뭐길래 정 떼는 게 힘들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고구마가 한 번에 뚫릴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시험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고 느낌이 좋다는 예비신랑에게 웃으면서 실수만 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고 오라고 격려의 응원을 했죠. 저는 미신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발을 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갖 신을 다 믿게 되더라고요.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말에 시험 한 달 전부터 그런 류의 음식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았었고요. 죽을 쓴다는 말이 부정적 의미니까 죽 같은 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정말 미신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예비신랑을 보필했죠. 빨간 네일을 입으면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비신랑과 저는 몇 년 동안 빨간 네일만 입고 다녔다니까요. 예비신랑의 시험이 끝나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할까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비신랑이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망했구나. 공부한 대로 또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구나 싶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8년이나 준비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도 제일 상심이 큰 것은 예비신랑일 테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예비신랑이 갑자기 저를 버럭 끌어안더라고요. 나 지금 막 가채점 했는데 무난하게 1차 시험 합격할 것 같아. 아리까리한 거 두 문제 말고는 전부 정답인 것 같다고.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나 이제 면접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어떡해? 나 진짜 너무 기뻐. 저는 가채점에서 무난히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받았다며 뛸 듯이 기뻐하는 예비신랑의 얼굴을 보고 정말 멍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8년을 뒷바라지한 끝에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같이 엉엉 울어버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도 이게 꿈인 것만 같아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채점일 뿐 정식으로 성적이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었죠. 무난하게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합격한 줄 알았다가 떨어진 걸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클 거 아닙니까? 학수고대하면서 1차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전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그동안 제가 예비신랑의 가채점 결과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괜히 김칫국 마셨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쪽팔릴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정말 우리 친정집에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제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서도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막 돌렸죠. 뭐라고? 진짜 합격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장하다. 내 딸도 고생했다.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공무원이 되겠구나. 그래. 그동안 우리 가족이 전부 팔 걷어붙이고 뒷바라지한 거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꼭 붙어야 됐지. 잘됐다 잘됐다. 내가 갈비찜 해다 줄게. 우리 사위가 내가 만든 갈비찜 하나면 밥을 3공기를 먹는 놈 아니냐. 기다려봐라. 내 당장 핏물부터 빼야겠다. 친구들도 전부 저에게 인내심이 성공한 케이스라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며 말을 해주었어요. 제 나이 34살 끝자락에 드디어 공무원이 된 예비신랑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퇴근하고 나면 모의 면접 준비했고 드디어 최종 합격이라는 글자를 눈에 담게 되었어요. 보직 발령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하라는 소리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데이트도 하고 시간을 보냈지요. 정말로 공무원이 될 거란 생각을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차에 이뤄낸 성과가 큰 보물같이 느껴졌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한들 이보다 더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합격 축하 선물로 정장도 한 벌 선물을 해주었고요. 출근해서 들고 다닐 너무 비싸지 않은 명품 가방도 하나 선물을 해주었어요. 이제 결혼 이야기만 나누면 되겠다 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제 꿈이자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거실에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이 짐들은 다 뭐야? 리빙 박스를 뭐 이렇게 큰 걸 사왔어. 거실에 짐들 다 풀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공부도 다 끝났고 합격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어. 아니, 굳이 짐을 다 빼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먼저 신혼생활 할 건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 집에 있으면 왠지 자꾸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려서 편하게 쉴 수가 없다고. 게다가 8년이나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을 했으니까 합격한 김에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은 죄인이 된 기분이라 부모님 집에도 방문을 잘 못했잖아.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 같이 살 건데 이 집에서 쉬는 법도 적응을 해야지. 그래서 적응하려고 본가에 좀 살다 나오려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면 공부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8년이나 떨어져 살았더니 우리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아무튼 결혼 전까지는 본가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였고 말이야. 예비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쿨한 마음으로 보내줬었죠. 그게 제 인생의 실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글쎄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인지 뭔지 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중소기업을 다니고 김밥집 딸로 살아온 저에게 장가를 보내기 아까웠나 봅니다. 예비 신랑은 같이 살던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제 연락을 피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티나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항상 불안한 마음은 제대로 들어맞는 법이죠. 제가 싸들고 다닌 도시락이 몇 갠데 이제 와서 저에게 모질게 굴더라고요. 대기 발령이 길어지고 쉬는 날이 많아지자 딴 주머니라도 차게 된 건지 뭔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이제 와서 파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못된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나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 8년이나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합격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했다고. 그 사이에 당신이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불안하게. 이제 와서 설마 뭐 그런 거 아니지?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큼 정말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내 뒷바라지하느라 많이 답답했을 텐데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말이야. 하지만 우리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으니까 슬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더니 우리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잖아.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왜 여지까지 했는데 당신이 공무원만 되면 결혼하려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24시간 당신을 보필했잖아. 그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공부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어. 아무튼 나도 이제 공무원이라 더 좋은 혼처 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당신에게도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 지금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지금 합격하자마자 나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차버리는 거야? 세상에 키우던 개도 주인은 안 무는 법이야.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너의 그런 부담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국까지 해가면서 내 능력을 무시했을 때 정말 딱 하늘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 구판이 얼마짜린 줄 알아? 오죽 합격하길 바랬으면 국까지 버렸겠어. 절대 못 헤어져. 당신이 마음을 돌리도록 해. 아니면 내 8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당신 합격만 바라면서 내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너도 나를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쓴 돈이 아까워서 붙잡는 거잖아. 네가 좋아서 내 뒷바라지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 물에 빠진 거 도와주니까 뒤통수 치는 인간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절대로 용서 못하고 용납도 못해. 이대로는 못 헤어져. 정말 거머리 같다. 난 당신의 그런 집착이 너무 싫어. 나는 앞으로 내 인생 찾아갈 거고 못 해본 연애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쏟아부은 예비신랑은 그대로 제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저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비신랑이 본가에 지내고 있었으니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할 심산으로 찾아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결국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말로 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너랑 무슨 미래가 있겠니? 적어도 교사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 급에 맞지 않겠어? 글쎄 주말마다 선자리가 그렇게 돌아온다. 같은 공무원이랑 결혼시킬 거야. 제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저는 이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순 없어요. 예,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네 주제를 파악하고 들이밀어야지. 그리고 네가 좋아서 한 뒷바라지 아니니?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놓고서는 왜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저는 그 뒤로 예비신랑의 본가에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고 헤어지자는 연락을 끝으로 예비신랑과의 연락도 모조리 차단되어 버렸어요. 제가 8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뭘 이뤄낸 건지 하나도 제 손에 남은 게 없었죠. 주위에도 당연히 말을 못했고요. 8년이나 뒷바라지한 결과가 소방 맞은 거라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한 달이 넘게 예비신랑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빌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칼같이 차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시 생각해. 우리 결혼해야 해. 도대체 주위에서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도 못 들이밀 것 같은데. 나 지난주에 선 봤어. 그 여자도 공무원이래. 공무원 부부. 야, 너무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를 놔줘. 그만 포기하라고. 저는 현실을 부정하기 바빴지요. 처음에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다가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저는 이를 갈면서 처절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눈물바람에 피가 말랐는데 예비신랑이 두고 간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보게 되었고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지요. 예비시댁에서 지원을 끊고 저도 예비신랑이 공부를 그만두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시 지원을 끊었을 때 말입니다. 예비신랑이 일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돈이 났는지 강의도 듣고 교재도 사고 고시촌 비용까지 전부 해결했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인터넷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있죠? 거기서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생활을 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비신랑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짐들 사이에 섞여있던 서랍 안쪽에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나온 거죠. 처음에는 친구들 통장인가 싶었는데 친구들이 그 당시 백수였던 이 인간에게 왜 통장을 맡기겠어요. 거기다가 거래 대금도 이상했고 적힌 이름도 다 각양각색이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예비시댁에서 명절에 저를 불러다가 해주었던 예비신랑의 과거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얘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지. 아유, 내가 얘 학창 시절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지 몰라.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질 않나 담배를 태우지를 않나. 내가 정말 양아치 하나 낳은 줄 알고 엄청나게 울었었어. 대학도 당연히 나오지 않았지. 어디서 짜장면 배달이나 한다고 하지. 얘가 뒤늦게 군대 다녀오더니 정신을 차렸단다. 아유,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걸요? 지금이랑은 인상 자체가 달랐어. 군대에서 뭘 느낀 건지 제대하자마자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다. 이놈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낼 줄도 몰랐지 뭐야. 학창 시절에 그리 공부를 안 했는데 떡하니 시험에 합격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술을 마셔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 그때는 그저 허세가 섞인 이야기겠구나 싶었는데 대포 통장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과거가 진짜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대포 통장 자체가 불법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사기를 친 게 확실해 보이니까 전 그때부터 예비 신랑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예비 신랑이 온통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놨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요. 전 바로 컴퓨터를 켜서 사이트들을 여러 곳 들어가 보니 온통 예비 신랑 아이디로 접속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예비 신랑 아이디로 적힌 거래 관련 글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사겠다는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대포 통장에 적힌 이름과 비교를 해보니 이것 봐요. 전부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신랑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채팅을 나누었던 내역까지 전부 다 있더라고요. 지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가의 물품을 팔겠다고 거래 글을 올려놓고 돈만 먹고 튀었던 거죠. 예비 신랑은 제 예상대로 대포 통장으로 사기 거래를 했고 그 돈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프린트했고 예비 신랑에게 제대로 현실 복수를 해주기 위해 숨죽여 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렸어요. 여보세요?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혹시 6월 9일에 중고거래 사기 당하신 분 맞으시죠? 제가 사기친 인간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 한번 드렸어요. 그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소를 하실 생각은 없나요? 필요한 증거는 제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고 소액으로 사기를 맞았던 사람들은 귀찮다고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사기 맞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알려왔지요.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대충 5,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그 사기꾼을 고소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5, 6명 정도 되거든요. 같이 동참하시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 사회생활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고소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전 결국 10명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다 같이 비장하게 한날 한시에 경찰서에 가서 그 인간의 이름, 주민번호, 본가 주소까지 싹 불었어요. 대포 통장을 보여주면서 거래 올린 기록과 피해자들이 보낸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채팅 내역까지 싹 경찰서에 증거를 갖다 바쳤지요. 이 정도 수법이면 전문 수법인데요. 보니까 이미 이전에 신고당한 기록도 있네요. 대포 통장이라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경찰은 체포영장이 나왔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피해자들을 죄다 끌고 경찰과 함께 예비 신랑의 본가에 찾아갔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들 죄다 끌고 경찰까지 데리고 오니까 예비 신에게서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그 대포 통장도 말입니다. 조사가 시작이 된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신랑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양아치 무리놈이 만든 통장이더라고요. 그놈이 글쎄 불법적인 흥신소 일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대포 통장으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예비 신랑은 절대로 들킬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다가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예비 신랑의 친구 놈까지 긴급으로 체포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우를 하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덤을 두고 천천히 소액 사기나 치라고 그랬지. 이렇게 다양하게 말아먹으라고 그래서? 어? 그걸 왜 들키고 그래? 아씨, 내가 분명히 꼬리 밟히면 큰일 난다고 몸살이라고 했었잖아. 야, 이씨, 100만 원이 무슨 거액이냐? 소액이지. 여태까지 안 들키고 잘 숨겼는데 전현이 내가 집 버렸다고 이악 물고 신고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독한 거 같은 이라고. 그렇게 발로 차인 게 억울했냐? 어? 나 이제 겨우 공무원 돼서 팔자 피나 했는데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어. 나라에서 녹봉 받아먹는 내가 철창 신세지면 바로 잘리는 건데. 예비 신랑은 저를 보면서 침을 퇴 뱉었고 저는 황당했죠. 결국 예비 신랑과 친구는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유치장에 갇혔어요. 피해자들은 전부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넣었고 예비 신랑은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제가요, 돈이 없어서 철없던 시절에 벌인 일입니다. 지금은 정신 차렸거든요. 저 이제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 제 인생 살린다 치고 합의해 주세요. 하지만 8년간 뒷바라지 끝에 배신을 당했다는 제 이야기를 모조리 들은 피해자들은 그런 예비 신랑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죠. 지금이라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돈 그냥 버린 셈 칠 테니까 이 자식이요, 콩밥이나 제대로 먹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자고로 청렴 결백한 거 아닌가요? 이런 놈이 무슨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내 세금이 다 아깝다. 국민의 혈세로 네 월급을 줄 것 같아? 다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빨간 줄을 긋게 만들어버리겠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말을 경찰서에서 듣고 있는데 어찌나 감사했는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당신이 나 뒷바라지 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거 보려고 뒷바라지 한 거잖아. 나 이대로 감옥 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피해자들 설득 좀 해서 나랑 합의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줘. 내가 더 뒷바라지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콩밥 먹여야지. 나랑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저들이 왜 내 편을 들 것 같아? 그만큼 네가 해온 짓들이 짐승이 하는 짓보다 못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예, 네 능력이 우리 아들보다 부족해서 뒷바라지만 하고 차인 걸 가지고 왜 이런 복수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서로 사랑했던 시간도 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마무리하면 되잖아. 우리 아들 자그마치 8년을 개고생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냐고. 8년 동안 사기친 건 아니고요. 저한테 좋은 마무리는 이 인간이 콩밥 먹고 지가 지은 죄를 반성하면서 사는 것인데요. 저는 꼭 이 자식 빨간 줄 긋게 할 겁니다. 언제는 나한테 독한 년이다 뭐니 욕만 잘하더니 이제 와서 왜 살살 기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결국 그 망할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죄질이 나빠도 너무나도 나쁘잖아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고 대포 통장까지 끌어다 썼잖아요. 다른 것보다 대포 통장 쓴 게 엄청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더 고소한 건 말입니다. 공무원 합격이 당연히 취소되었던 겁니다. 범죄자는 절대로 나란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떡하니 대기 발령 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전과가 있는 사람이 무슨 공무원을 하겠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빌었어요. 피해자들이 저의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철옹성처럼 버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마음만 돌리면 합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우리가 예정대로 너랑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마. 우리 아들 겨우겨우 공무원 된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렴. 너도 원하는 게 공무원인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였잖니? 우리가 그 소원 들어준다고. 어머, 제가 범죄자랑 왜 결혼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도 아닌데 제가 싫은데요. 거기다가 제가 여태 뒷바라지 했던 거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고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돈으로 생활했던 증거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사실혼? 아이, 우리 아들이 너랑 뭘 했다고 사실혼이야. 같이 살면서 제 돈으로 먹고 자고 있고 공부했는데 그럼 그게 사실혼인지 뭐예요? 그리고 사실혼 자체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사실혼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청구하고 오는 길이에요. 저한테 위자료나 톡톡히 물어낼 준비하시라고요.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은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똑같이 침 한번 퇴 뱉어주고 돌아 나왔지요. 그쪽 집안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간 그 망할 놈을 원망하느라 하루하루를 전부 쏟아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취소됐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 팔아먹은 놈으로 불리고 교도소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오고 싶어서 열심히 청소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빨간 줄이 지워지나요? 끝까지 멍청한 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인간 교도소 보내고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직 8년의 세월이 억울해 미치겠지만 저에게도 곧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어봅니다. 제 답답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답답하지만은 않은 제 복수 괜찮으셨나요? 제가 너무 통쾌해서 누구한테라도 잘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질타보다는 응원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은 일 당하시지 않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